TV를 보면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다 보면 그건 TV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내 주변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죠. 하지만 60을 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제게도 생길 수 있더군요. 믿었던 내 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에 저도 걸린 후에 그 일 세상에서 제일 모를 게 남의 적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그 일을 제가 평생 잊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환갑을 넘긴 주부입니다. 한평생을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여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남편도 성실해서 결혼했을 때 꾸며뒀던 단 칸방 살림을 40년 만에 40배 이상으로 키워냈죠. 몇 번의 이사와 장사의 변천 끝에 월세로 5채의 집을 보유한 다세대 주택 2채와 현재 사는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의 삶은 대체로 괜찮았지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보지 못하고 너무 평범한 활동을 하며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었죠. 조금 더 뛰어나거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의사나 판사 같은 직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나, 더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돕는 것이 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켜서 대기업에라도 취직했어야 하는데 바쁘고 빠듯한 삶을 살다 보니 엄마 손에서 부족했는지 애들은 하나같이 너무 평범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저 밥벌이를 하고 살고 있어요. 하다못해 아버지처럼 장사해서 돈을 모을 가능성이 있는 놈 하나 없이 다 고만고만한 직장을 다니면서 그저 그런 월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큰아들은 일찍이 장가를 가서 마음도 안 됐는데 벌써 초등학교 손주까지 보게 해주었죠. 월급이 뻔한데 취직하자마자 장가를 가겠다고 해서 걱정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어린 20살 며느리를 데리고 인사를 왔을 때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늦은 나이에 식구, 자녀를 더 늘릴 생각이었어요. 며느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시집을 가거나 시집을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고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결과 몸만 덜렁한 채 시집을 왔습니다. 물론 그녀는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와 남편은 20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사주고 집에 혼수까지 다 갖춰주었습니다.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돕고 싶었고 그래서 며느리의 처우도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갚겠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그래도 살면서 두고두고 보답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그런 모 씨에게 항상 싹싹하고 공손하게 굴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게 없었어도 하루하루를 보면서 이런 며느리가 다시 있을까 싶었어요. 남들은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며느리가 어디에 다니는지, 어느 집으로 시집갔다는 등 저희 집은 그런 자식이나 며느리가 없어도 다들 큰 문제 없이 고만고만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고맙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 심리가 참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져야 하는데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안 좋게 생각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남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물론 정 역할을 하려는 웃구겠지만 그래도 제가 시집에 잘 왔다는 사실은 든든합니다. 맞벌이 부부로 고생하면서도 전세살이를 내지 못하는 우리 딸보다 며느리가 더 그녀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그렇게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서 큰일이에요. 어머님, 저가 몇 가지 반찬을 해봤는데 오늘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맛은 좀 아쉽지만 밑반찬이 몇 개라도 있으면 식사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집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을 한 것에 가치없게 부끄러운 것은 며느리가 착한 아이였단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면 보잘것없는 아들들을 이해해줬어요. 걷어준 것도 며느리였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아이들 학원 등 모두 비워선 안 되게 보내느라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함께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며 예쁘다, 어리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연히 딸처럼 좋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 사실 며느리라기보다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혼했을 때 몸만 있으면서도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우리 부부도 돕은 것은 해달라 해준 것이고, 아이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는데 아들도 그런 일을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녀는 항상 웅덩이에 빠져 있던 것 같았어요. 가족 모두 모여있을 때도 해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꾸준히 일하면서 식구들 눈치를 보고요. 우리가 재벌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그러는 것도 안쓰럽고 보기 싫어서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 방긋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께 죄송해요. 제가 시집을 갔을 때 해온 일도 없고 어디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도움도 하나도 못 드리는데 제 주제에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것은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는 그걸 다 알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하지만 그 마음만은 꼭 변치 않고 살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나한테 내가 며느리 기 전에 가족이야. 가족끼리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참 착하고 고운 우리 집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더니 뜻밖의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애들 엄마. 요즘 공인중개사 공부해요. 아버지가 상과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모르면 애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할 겸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심심해서 그냥 책 보는 거예요. 소설책보다는 살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게 다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이미 공부한 지 꽤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살림하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 쉽지도 않고 공부에 재능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아니어서 수월하지 않았겠죠. 보더라니 그 성격이 학원에 비싸다니까 다니지 않을 거고 집에서 독학으로 하자니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긴 힘들었겠죠. 아이고, 잘했다. 뭐든 배우는 것이 좋은 것이야. 아이들이 크면 너도 내 일이 있으면 좋겠지. 요즘 부동산이 대세인데 어디에서 잘 해봐야 할까? 아버지께서 좋은 정보도 많이 주셔서. 아, 여보. 합격하면 우리 며느리에게 선물을 주어야겠네.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아버지가 크게 쏘실 테니까. 그때만 해도 집에서 가만히만 있으려고 안 하는 며느리가 기특하기도 하고 어찌 될 일이 있을까 싶어 기분 좋게 웃어 넘겼어요. 그러나 자녀가 공부할 때 학교에 다니는 틈을 이용해 묵묵히 공부하던 결과 3년 만에 뜻밖의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모두가 현실적으로는 희망치 않았지만 불굴의 의지로 공부해 학위까지 취득한 며느리를 생각하니 너무 흡족하기에 우리 부부는 작은 차 한 대를 사줬습니다. 어머, 어떤 차를 사줬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 필요한 걸로요? 단지 한번 뭘 해보고 싶어서 시험을 보았는데요. 어머니의 아버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덕분에 평생 놓치진 않겠습니다. 큰 차는 아니지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울림을 주니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선물을 제공받을 때마다 말 그대로 감사하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보온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냥 주고 싶어 주는 사람도 불편하게 말이죠. 남편은 그런 며느리가 예뻐서 부동산 사무실도 하나 내준다고 난리였는데 아직 혼자 사무실 차를 형편은 못 된다며 며느리가 한사코 사양하더라고요. 그것도 누구 밑에서 배우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희가 뽑아준 작은 차를 끌고 다니며 열심히 강남의 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출근해 일을 배웠어요. 출퇴근 시간이 여유로워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돈은 못 벌어도 자기 일을 하고 다니니 애가 얼굴에 화색이 들고 예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차려입으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소박하게나마 월급도 있었는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불을 사들고 집에 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많이 고민했었죠. 그런데 시집을 가서 처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예쁜 이불 한 장을 사오셨던 것이 생각나네요. 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불도 새롭고 좋은 걸로 덮어야 한다면서 명주소매 실크로 수놓은 이불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에도 이불을 챙겨주시니 몸둘 곳을 몰랐어요. 이제는 제가 그것 하나는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강남 혼수시장까지 가서 예단을 하고자 좋은 이벤트를 부탁해 맞춰온 것이에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해드리는 예단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입을른 이불만큼 마음도 그만큼 고운지 어리고 가난한 며느리를 드린다고 속상해했던 지난 순간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했고 몇 개월 만에 자신의 사무실을 내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집 근처 아파트 상가에 사무실을 얻었죠. 우리가 내준다고 할까봐 둘은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까지 싹 다 마친 후 개업식 나를 알려주었어요. 미리 말했다면 진짜 보증금을 마련해 줬을 남편은 아쉬워하면서 돼지머리에 5만 원짜리 20장을 꽂아 주었어요. 전지 실령님, 우리 며느리가 잘 되게 해주시길 바라며 고생 많고 사내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면 우리에게는 필수적인데요. 너무 바쁘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바람대로 며느리의 사무실은 문을 열자마자 잘 되어 있어서 곧 직원도 고용하고 돈도 제법 버는 것이 되었어요. 아이가 매우 똑똑하고 총명해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수수료를 벌려고 부동산을 공부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 정보를 습득하면서 투자에 흥미를 갖게 되었죠. 업계에서도 행운이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고급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얻게 되면서 몇 번 돈을 벌 수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 드세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어느 날은 제 생일도 아니었는데 저녁 먹자고 부르는 소리에 가족 모두 소갈비를 사주셨어요. 맛있게 먹었지만 평소 눈치가 빠른 제게는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의심이 들었죠. 알고 보니 전에 샀던 작은 아파트가 재개발로 인해 3억을 받고 팔려서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투자 기회가 생겨서 그냥 팔았다고 하네요. 기분 좋아서 제가 돈을 내주겠다고 해서 밥 놓고 드셨어요. 1,000만 원에도 벌벌 떨며 살던 며느리의 입에서 억소리가 나오니 신기했어요. 돈을 이렇게 번다는 게 우리 부부도 오랜 시간을 꾸준히 아껴 모아 집 한 채를 채 사면서 두 채 늘린 살림. 우리 며느리는 한 방에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돼 대단했어요. 남편도 그러한 며느리의 능력에 감동을 받아 사무실에 자주 출근해 정보를 캐내고 있대요. 제 어머니, 마버님, 섭섭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녀들도 많이 컸으니 조금씩 집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마침 좋은 신축이 나왔어요. 우리 집 가격도 올랐으니 조만간 이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집을 팔고 이사해도 되겠죠? 돈이 있어서 이사 간다는데 이렇게 예쁘게 표현한 며느리를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이죠. 그렇게 하라고 당연히 했죠. 며느리가 말한 곳이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옆 동네였지만 학군이 우수하여 유명한 곳이라 집값 또한 높았고 인기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얻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어떻게 짓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 아파트 값이 꽤 오른 것을 알았지만 브랜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할 만한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머, 그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거기서 우리 딸도 그곳에 살고 싶어 했는데 안 됐다고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요즘 어린이들은 말로 영혼까지 끌어다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결국 안 됐어요. 아이 근데 거기 들어간대요. 40평대하고 거기 분양가만 8억인 거 알고 들어갔더니요. 20억까지 오를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10년 전에 3억도 안 되는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 안 보태서 8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간다니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며느리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아들에게 실종 물어보니 대출도 안 받고 있는 걸 다 처분해서 들어간다는데 참 대단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래 걸려서 겨우겨우 해냈던 일을 며느리는 몇 년 만에 뚝딱 해낸다는 게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집에 내가 뭘 사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버지가 봉투를 주라 하시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오니 아들의 집은 TV에서만 보던 완벽한 신축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보니 10년 전에 제가 사준 혼수도 다 버리고 새 걸로 싹 샀어요. 뭘 해줘야 할지, 이제 뭘 해줘도 며느리 성이나 처해야 할지 걱정이 되면서 저희가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살림에 보태쓰라고 몇백 넣은 봉투를 가져갔는데 얼마나 손이 부끄럽고 초라한지 돈이 이렇게 사람 위치를 바꾸는구나 실감하게 되었어요. 뭐 이런 걸 괜찮아요. 그냥 넣어 두세요. 두 분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제는 이런 돈은 돈 같지도 않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봉투를 받지 않은 며느리에게 어딘지 모르게 섭섭했어요. 낡은 며느리에게 거리가 느껴졌다. 아버지는 상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좋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억 정도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넘기기 전에 아버지께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사무실로 나와 주십시오. 며느리 입에서 10억이라는 말이 쉽게 나왔지만 갑자기 20살 때 맨몸으로 시집 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들이 주워온 예쁜 강아지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강아지에게 기대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딸이 잘 해내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며느리가 잘 해낸다 해서 마냥 좋지 않은데 솔직한 심정이라고요. 저는 너무 못된 것 같아요. 그런 점이야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남편은 그렇게 며느리가 견고해서 만족한 것 같아 다음 날에도 바로 며느리와 상가를 보러 가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꿈에서 상가 건물주였어 그런 기회에 마침 온 게 맞았던 거고 상가를 보러 가서 너무 좋다며 좀 고민을 하더니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소개해 줄 때 얼마나 큰 기회였을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10억 원이면 다 가지고 있는 두 채의 다세대 주택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면 많은 월세를 포기해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적은 돈으로 노년층들에게는 어려운 결정이겠지요. 결국 우리 나이에는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포기했어요. 남편은 마치 쥐고 있던 사탕을 빼앗긴 아이처럼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걸 본 며느리도 너무 안타까워했고 2달 후에 아버지, 제가 보낸 거 확인하셨어요? 그때 그 상가 이번 달 월세 나온 거 다 보냈어요. 그건 무조건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해서 샀어요. 이제라도 빚을 갚아야 해요. 앞으로 거기서 나온 월세는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그 상가를 산 거더라고요. 대출을 받아서 당분간 대출금을 갚느라 당장 드릴 수는 없지만 대출을 다 갚으면 남편 명의로 이전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월세를 한 푼도 빠짐없이 남편의 것으로 유지할 거예요. 통장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해주신 것을 갚는 거니 그냥 받으시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글쎄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제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맨날 아버님 어머님한테 받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드릴 차례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세요. 제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으실 거예요. 며느리도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면 자식이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우리 부부가 자식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보고는 있었는지 결국 남편의 며느리 덕의 꿈에 그리던 상가 건물주가 되었어요. 집에만 있던 며느리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재능이 있었다니. 볼 때마다 눈에 띄게 재선을 열리는 걸 보고 저희 부부는 뒷방 노인네처럼 지켜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있기가 그래서 가끔씩 사무실 나가서 청소도 해주고 집에 가서 반찬도 해주면서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부러운 노인들이었지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나니까 솔직히 마냥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지 뭐 자기가 오죽 잘했겠어. 응, 수고해. 모처럼 퇴근길에 아들이 집에 들렀다 했는데 애들 먹을 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또 퇴근하면서까지 챙기는 아들이 있지 않았더라고요. 엄마, 근데 김치에 미워 넣어. 애들한테 안 좋다고. 애들 엄마가 신혼에서 자연산 생새우를 제일 좋은 것으로 고수해서 보냅니다. 그게 넣어야 시원하고 맛있단 거라고,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꼭 그것을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부탁해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는 김치 재료까지 고급이라고 소리치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실 한 번씩 밥 먹으러 갈 때도 우리는 살면서 듣거나 보지 못한 최고급 식당만 다니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한우 세트를 보내주지 않을까 했는데 한 상자에 3개 들어있고 10만 원어치 하는 과일을 보내지 않을까 했더라고요. 며느리의 요구가 최근에 눈에 띄게 심해졌었거든요. 좋은 집에서 사고 돈이 많은 고객들을 만나야 하니까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달라지는 정도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안 돼요. 애들을 학원에 대치동으로 보내야 해서 픽업 기사를 따로 고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평소와 다르게 고객 대접 때문에 연간 1,000만 원이나 하는 골프 회원권도 끊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점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애들 때문에 애들 엄마 차를 바꿨어요. 학원 픽업할 때 창피하다고 애들이 그랬나 봐. 다른 엄마들은 다 외제차를 탔는데 엄마는 소형차라고. 먼저 타던 차는 아깝다고 그냥 주차장에 두었다고 해요. 그 차는 결코 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를 처분하고 내가 탈까 생각 중이에요. 이미 그 집에 그 차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차를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이야기하더라고. 예전에 바꾸면 좋았을 텐데요. 집 살 때는 말로라도 했었는데 차는 말도 없고 팔지 않으니 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모두 불편하고 마땅치 않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아들이 건강한 차를 처분하고 작은 차를 탄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들이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번에 외제차를 사게 되었다는데 그래도 알겠는데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너희 돈이니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만 일하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김치를 가져다 달라거나 아이들을 모아오라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리 내가 바빠도 말이야 내 입장에는 좀 섭섭한 게 사실이야. 전에는 내가 그랬지 않았으니까. 돈을 잘 버는 와이프가 좋은지 또 아들한테는 넋죽 그러겠지만 하고 다니는 아들내미를 보면 속이 터지고 너도 아들을 키워봐서 알 거 아니냐. 사람을 낳으면 돈이 나는 게 아니야. 돈을 낳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낳는 거야. 좀 자중하고 살아. 속이 뒤집혀서 며느리 사무실을 찾아가서 말을 해버렸어. 저도 모르게 그동안 쌓였던 게 쏟아지는데 정말 놀랐어.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들이 며느리에게 비위를 맞추는 걸 보기 싫어서 이러다 보니 창피하기도 했지만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모습이었어요. 직원도 있는 자리에서 시비가 벌어지는데 며느리는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돈을 벌어오기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의 본성은 착하고 온순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과도하게 주제 넘었어요. 저는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이제는 돈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니 자만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맨날 부자들과 교류하다 보니 나도 부자인 것 같았나 봐요. 하지만 애들의 아빠를 무시하거나 어머니나 아버지의 간섭을 못 참는 행동은 결코 아니에요. 노여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아무 일도 없는데 울고 있으니 아랫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 가만히 계세요. 잔소리를 좀 했거든 하고 넘어가라. 내가 괜히 와줬다고. 나가겠어. 그럼 일 보라. 응, 기분 푸고 한 말 좀 해야겠거든. 시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하려는 참이었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그렇게 나와서 민망했어요. 며느리를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어요. 거기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어 사장이 시어머니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걱정되었어요. 밖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군요. 후회하면서 터벅터벅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죄송하지만 며느님과 함께 있을 때 들은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그 여자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해왔어요. 그 사무실에는 며느리로 보이는 여직원만 있었는데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되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며 그리고 며느님께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도망쳐버렸어요. 그 일로 세상에는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어서 쪽지를 버릴까도 생각했지만요. 혹시나 해서 그냥 가방에 쑤셔 넣어 두었어요.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그 여자가 저희 집 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 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 쓰이면서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무당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건지요. 결국에는 밤새 뒤척거리다가 다음날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화를 기대했지만 사실 저는 며느님과 친한 사람인데 며느님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강남으로 출퇴근했던 분이에요. 거기는 아저씨들만 울굴대는 대형 부동산이었어요. 한때 젊고 예뻤을 때였는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이제 막 시작한 초짜 중개사가 어떻게 그렇게 고급 정보를 계속해서 물어보며 부자가 됐겠어요. 며느리 차선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아시나요? 더 궁금하시다면 이렇게만 하지 않고 한 번 만나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며느리 조심하세요. 겉보기에 속지 쉬운 생여우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며느리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그 여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 너무 며느리를 믿었던 것일까? 자책하며 생각했어요. 생각할수록 그 여자의 이야기가 진실 같아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지난번에도 있었던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을 알아봤는데 어머니께 식사 대접 좀 하려고요. 어머니는 낚시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박하고 저렴하면서 맛도 좋은 식당 하나를 소개할게요.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해봐요. 괜찮으세요? 며칠 동안 이상한 생각만 했었는데도 며느리의 살가운 목소리를 듣자 우리 며느리가 이런 아이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나를 데리러 오면서 혼자 있는 아버지를 위해 초밥 세트까지 챙겨왔대요. 다음에는 꼭 함께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마음이 고운 며느리라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 나온 외제차를 타고 확 바뀐 옷차림을 보니 계속 마음이 찝찝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데리고 간 곳은 정말 바닷가에 위치할 것 같은 낙지집이었어요. 애매한 시간에 갔는데도 손님이 상당히 많았던 인기 있는 곳이었답니다. 며느리가 한동안 데려간 고급 식당은 아니었지만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바로 마음에 들어 마음이 푸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맛있네. 어떻게 여기를 알게 됐어? 진짜 맛있고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도 실패하지 않는 눈코 또한 중요하네. 나도 그래 봐야겠는데, 너한테 한번 사주어야겠어. 아이고, 배가 불러서 걸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며느리는 내 마음이 풀린 것 같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그때야 현기증이 사라져서 밥을 먹었어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마음에 고생한 며느리를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서 그랬죠. 그때 전화가 왔고 며느리는 고객 전화라며 나가서 받으러 나갔다고 했어요. 나가라고 하고 남은 음식에서 낙지만 골라 며느리의 밥그릇 뒤에 놓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전화도 울린 거였어요. 며칠 전 이상한 소리를 한 그 미친 여자였죠. 지금 며느리가 나가셨다고요. 지금 빨리 화장실에 가서 먹은 거 다 뱉으세요. 빨리요. 그 낙지는 이미 상한 거예요. 양념으로 볶은 거는 다 썩었어요. 며느리가 주인 아줌마에게 돈을 받을 목적으로 혼자 주방에 들어왔어요. 주고 싶었던 얘기인데 제 말 믿어주세요. 응급실에 가고 싶지 않으시면 빨리 해주세요. 마치 CCTV로 저와 제 며느리를 감시하듯 그 여자가 지켜보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뜻밖에도 화장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넣고 토하고 있었죠. 직전에 잔소리를 한 것 때문에 며느리가 복수를 하려는 것인지 생각해 놓고는 소름이 돋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냥 넘기기 어려웠어요. 화장실을 나오자마자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던 걸 알았죠.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중얼거렸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며느리가 계산하면서 식당 주인과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니 그의 단골이라는 모습이었어요. 충분히 사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었죠. 아미아느님은 전곡 능력도 있으시고 정말 좋으셨을 겁니다. 참 복 받으셨네요. 아이가 부러워할 만큼요. 오지랖 넘치게 누가 봐도 복이 많은 분인가 봐요. 어쩌다 보니 하는 말이 식당 주인 여편까지 미워 보이더라고요. 억지로 웃어 보이고 빨리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제게 전화번호를 준 그 여자가 아무래도 며느리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다음날 약속을 잡아 만나기로 했어요. 이대로 넘기기에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자인 것 같아서 만나서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았죠. 며느리를 조심하세요. 그게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아들과 이혼을 시키고 애들도 다 데려와야 돼요.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해서 집도 절도 없이 몸만 나가게 하세요. 시집 올 때 맨몸으로 온 것처럼 그대로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어땠는지까지 알고 있고 대체 당신 누구예요? 누군데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아, 진짜? 사기꾼의 며느님이에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실체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두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요. 패가 망신시키는 여자예요. 여자, 증거가 없는 말만 믿을 수 없어서 증거를 요구했어요. 남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만 흥분하고요. 아, 그럼. 우리 며느리가 그 식당 주인이 나에게 썩은 낙지를 먹였다는 증거를 좀 봅시다. 아, 나도 확실히 믿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이혼시키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여자는 잠깐 당황하더니 자신이 다 들은 게 있어서 이런 걸지 모르네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러더니 곧 더 큰 일을 벌일 여자라면 며느리를 빨리 내쫓으라고 했어요. 네, 그럼 삼자 대면 합시다. 식당 주인이든 며느리든 셋이서 만나자고 하자고요. 많은 증거 없이 당신의 말만 믿고 움직일 순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여자가 태도를 돌변해 저를 붙잡으며 그건 절대 안 돼요 라고 했네요. 그 여자와 나는 매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에 대해 복수하려 한다며 울고불고 매달리더랬어요.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니야. 당신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증거라도 있으면 남의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해야지. 난 살다 보니 다양한 일을 겪어왔어요. 이제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댁도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식당에 가요. 낙지집에요. 지금 가요. 증거를 보여줄게요. 그리고 결국 그 여자와 나는 최근 며느리와 함께 갔던 낙지집에 다시 방문했어요. 주인에게 내가 기억나냐고 물었는데 며느리가 여기 단골인 것 같다고 언급했더니 금방 나를 알아보더라고 해요. 그래서 곧바로 나에게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혹시 며느리에게 사주받고 나에게 썩은 낙지를 주었냐고. 그 대목을 듣던 식당 주인은 당황하면서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에 낭떠러지를 밟고 식당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이미 의심의 꽃이 피어 있어 이례적으로 기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색한 상황에서 그 여자와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있던 중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서 어색하게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받았는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어디냐며 즉시 데리러 와라고 했어요. 옆에 있던 여자는 며느리가 오겠다고 하자 얼굴이 창백해져서 그대로 만졌어요. 자기는 무서워서 꼭 며느리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잠깐 망설이는 동안 택시를 잡아 타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놀랍게도 나 홀로 남게 되었고 며느리는 곧 달려와서 모두 함께 낙지집으로 가서 식당 주인에게 사과를 했어요. 식당 주인은 친정 엄마 같아서 참으라며 낙지 대접을 해줄 테니 이번에는 맛있게 드시고 가라고 했대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참 부끄러웠어요. 낙지를 먹으면서 그동안 그 여자와 있었던 일들을 며느리에게 털어놓았어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들을 계속 얘기했죠. 며느리는 조용히 한숨만 쉬었어요. 무엇보다 생소한 사람보다 며느리를 믿지 못한 저에게 실망한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손을 대는 사람 없이 혼자 자글자글 익던 낙지볶음에서 타는 냄새가 나자 주인이 다가와 불을 끄었어요. 그러자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세상에 참, 암이 7년쯤 되었다네요. 사실, 방금 전에 그 여자요. 우리 식당에 와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썩은 낙지로 요리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유인전을 걸었대요. 그 일어난 난리 때문에 나가는 걸 보고 우리 아줌마가 말했대요. 못한다고 했더니 그냥 가버린다고 했대요. 진짜로 썩은 음식을 먹이려는 건 아닌 거죠. 그 사람이라고요. 내 외손녀를 해치지 말라고 하며 참나이 아까운 낙지를 이렇게 태워버리고 나는 정말 단골 손님이라 참게요. 제 며느리를 봐서 참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제 며느리는 아마도 신고하는 게 좋겠다며 저에게 그 여자의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순순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제 며느리는 남편과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 여자를 고소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혹시 해코지 할까봐 신고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동안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벌어졌는지요? 생겼을까요? 조금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네요.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다 잊으세요. 바보 같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며느리를 저는 남의 말만 듣고 의심했던 거였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며느리와 조는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예전에 며느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를 배우러 다니던 사무실의 실장의 와이프였더라고요. 며느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는 며느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참 열심히 일을 배웠는데 그 모습이 기특해서 실정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었대요. 그 와이프가 못마땅하게 여기며
우리 며느리가 사방을 모험하며 다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합니다. 철없을 때 시집에 갔다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더라고 하네요. 시댁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해 일을 배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며느리는 자신의 사무실을 내어주고 밖에서 일하는 동안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오해를 받았던 일이 있어 결국 쫓겨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않고 와이프는 며느리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거라며 복수심으로 몇 년 동안 며느리 뒤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캐고 다닌 것이었죠. 그 사이에 실장은 와이프에게 질려서 이혼을 선언했고 법원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정신미약 상태임을 인정받아 그 여자는 양육권까지 빼앗기는 처지가 되었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랑 아무 사이도 아닌 거 아는데 알면서도 제가 질투심에 불타서 그만 며느님이 너무 정고 예쁘고 능력도 좋으니까 배가 아파서 그랬어요. 돈도 잘 벌고 시부모님의 남편 사랑도 받고 저랑은 너무 다르게 살니까 다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쉬고 돈 주고 며느님 읽어서 일투족을 보고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며느리에게 사과했고 경찰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니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파트너를 찾아온 여자라며 처음에 난처해했지만 며느리는 같은 어머니로서 그 여자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어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니 제가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마음씨 좋으신 분들과 아이들의 아버지와 함께 신중하고 자상하게 살아왔어요. 돈 욕심을 부렸더니 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어요.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 살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도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모인 여자들은 모두 울면서 이야기했죠. 눈물 바다가 된 것이었어요. 이 나이에 젊은 며느리만큼도 못한 속내를 갖고 있다는 게 창피하고 미안해서 저도 울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전처럼 소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 일로 보살피게 되었는지 사무실 여직원들도 용서하고 채찍질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돈 때문에, 빡빡한 월급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월급까지 올려주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60년을 넘게 살아도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이 어른이 되는 길인데 그것을 몰라서 별로 황당한 일을 다 겪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제가 한 실수 않으시고 현명하게 나이를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